종이 울리고 긴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그 순간 1000명의 여인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마를 땅에 붙인 채 숨소리조차 죽입니다. 이곳은 일본 에도성 안 오오쿠입니다. 쇼군만이 들어올 수 있었던 여성들의 세계. 밖에서 보면 화려한 궁궐이었지만 안에서는 철저히 통제된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이야기는 바로 이곳 오오쿠의 진실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낭만적으로 그려지던 그 공간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오쿠는 누구의 기록일까요? 권력을 가진 남성들의 기록입니다. 그 안에서 살다 죽어간 수많은 여인들의 목소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남은 기록들, 궁녀들이 몰래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오오쿠를 빠져나온 극소수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 안의 실체를 조금씩 복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갈 곳은 약 260년간 일본을 지배했던 도쿠가와 막부의 심장부이자 동시에 수천 명의 여성이 평생을 갇혀 지내야 했던 거대한 세장입니다. 오오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부 오오쿠란 무엇이었는가? 에도성은 오늘날 도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성곽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안쪽 구역에 오오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오쿠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오, 즉 큰 안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름 뒤에는 상상하기 힘든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면서 오오쿠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쇼군의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오쿠는 점점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폐쇄적으로 변해갑니다. 오오쿠 안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는 쇼군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미다이도 코로, 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오오쿠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그 다음이 쇼군의 정실 부인 미다이도 코로입니다. 우리로 치면 왕비에 해당하는 존재이지만 실제 권력은 시어머니인 오미다이도 코로보다 약했습니다. 그리고 측실들이 있었습니다. 오소로 이노카타라 불린 이들은 쇼군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는 시대마다 달랐지만 보통 10여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렀습니다. 측실 아래로는 복잡한 계급의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조추, 즉 시녀들입니다. 상급 궁녀인 오토시오리부터 시작해서 중급 궁녀, 하급 궁녀까지 그 수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많을 때는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3,000명의 여성이 한 건물 안에서 산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단 한 명의 성인 남성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쇼군입니다. 오오쿠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자 출입 금지. 쇼군을 제외한 모든 남성은 오오쿠 입구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설령 쇼군의 아들이라 해도 7살이 넘으면 오오쿠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들은 7살 생일이 지나면 어머니와 강제로 분리되어 남성구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사형입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오오쿠 담장을 넘으려 한 남자가 발각되어 즉결 처형된 사례가 여럿 나옵니다. 궁녀와 사랑에 빠진 하급 무사가 밤에 담을 넘다가 붙잡혀 참수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오쿠 안에서 필요한 남자일은 누가 했을까요? 정원 손질, 건물 수리, 무거운 짐 나르기, 이런 일들은 모두 오츠보네라 불리는 남장 여성들이 담당했습니다. 오츠보네는 어릴 때부터 남자처럼 훈련받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입고 남자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들은 오오쿠 안에서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남성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쇼군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오쿠 안의 여성이 쇼군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일을 원천 봉쇄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통제였습니다.
일본 역사를 보면 왕실 여성들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권력 다툼이 벌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이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오쿠를 완전히 고립시킨 것입니다. 여성들이 바깥 세상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철저히 통제 가능한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오오쿠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2부 오오쿠에 들어가는 여자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오오쿠에 들어갔을까요? 먼저 측실이 될 여성들을 살펴봅시다. 이들은 대부분 중급 무사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너무 높은 집안 출신이면 정치적으로 위험했고, 너무 낮은 집안이면 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12살에서 16살 사이의 소녀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건강하며 집안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선발 과정이 무척 까다로웠다는 점입니다. 소녀의 집안은 3대가 조사되었습니다. 조부모, 부모, 친척까지 모두 신원조의 대상이었습니다. 집안에 범죄자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으면 탈락이었습니다. 의학적 검사도 받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건강한 몸인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소녀는 오오쿠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가족과 영원히 헤어집니다. 편지는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지는 검열을 받았습니다. 오오쿠의 내부 사정을 쓸 수 없었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계절 인사를 나누는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해도 동생이 아이를 낳아도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오오쿠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과 작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안에서는 딸을 오오쿠로 보냈을까요? 첫째는 명예였습니다. 딸이 오오쿠에 들어가면 집안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했고 집안이 명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둘째는 신리였습니다. 만약 딸이 쇼군의 총애를 받아 아들을 낳는다면 그 집안은 일약 권력의 중심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쇼군의 외가가 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많은 무사 가문들이 이것을 노렸습니다.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쇼군의 눈에 띄지도 못한 채 평생을 궁녀로 살다가 늙어갔습니다. 궁녀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지원했습니다. 에도 시대 일반 서민 여성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은 일찌감치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상점에 고용되어 일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오오쿠 궁녀가 되면 달랐습니다. 일단 의식주가 보장되었습니다. 월급도 받았습니다. 하급 궁녀라 해도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게다가 오오쿠 안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고 다도와 꽃꽂이를 배웠습니다. 당시로서는 여성이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하층 집안의 딸들 중에는 오오쿠 입궁을 선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으니까요. 입궁 첫날 소녀들은 오오쿠의 규칙을 배웁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급자를 만나면 무릎을 꿇어야 했고 쇼군이 지나갈 때는 이마를 바닥에 붙여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웃어서는 안 됐고 복도에서 뛰어서도 안 됐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경우 꾸중으로 끝났지만 심한 경우 봉급이 깎이거나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대한 규칙 위반은 퇴출로 이어졌습니다. 퇴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미 집을 떠난 지 오래인 여성에게 돌아갈 곳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거나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오쿠 안의 여성들은 필사적으로 규칙을 지켰습니다. 이곳이 지옥 같아도 여기서 쫓겨나는 것은 더 큰 불행이었으니까요. 3부 오오쿠의 하루. 해가 뜨기 전 오오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하급 궁녀들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상급자들이 자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부엌으로 가서 하루 준비를 시작합니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후의 식사는 엄격하게 계급화되어 있었습니다. 쇼군의 어머니와 정실 부인은 최고급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생선, 정성껏 조리된 밥, 계절 과일과 채소, 식기도 최고급 도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측실들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의 음식을 받았습니다. 맛있기는 했지만 최상급은 아니었습니다. 상급 궁녀들은 괜찮은 식사를 받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영양은 충분했습니다. 하급 궁녀들은 가장 간소한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된장국, 절인 채소 정도, 고기나 생선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된 식사는 계급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매일 3번, 식사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청소가 시작됩니다. 오후는 끝없이 넓었습니다. 복도를 닦고 방을 정리하고 정원을 쓸어야 했습니다. 특히 쇼군이 오는 길목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어야 했고 물 한 방울도 없어야 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각자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상급 궁녀들은 행정 업무를 받습니다. 오후의 물자를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인사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오후의 관료였습니다. 중급 궁녀들은 주인을 보좌했습니다. 측실이나 상급자의 옷을 준비하고 머리를 빗겨주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급 궁녀들은 온갖 잡일을 했습니다. 빨래, 설거지, 심부름, 짐 나르기,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교육 시간도 있었습니다. 젊은 궁녀들은 선배들에게 예법을 배웠습니다. 다도, 서예, 가무, 이것들은 단순한 교양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쇼군 앞에 나가게 될 경우를 대비한 필수 훈련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바느질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갑니다. 상급자들을 시중 들고 문서를 정리하고 방을 정돈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종소리가 울립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춥니다. 쇼군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여성들은 즉시 벽 쪽으로 몸을 붙이고 엎드립니다.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절대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긴 복도를 따라 쇼군이 걸어갑니다. 그의 앞뒤로 측근들이 따릅니다. 수백 명의 여성이 바닥에 엎드린 채 한 남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쇼군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종이 울립니다. 그제서야 여성들은 일어나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쇼군이 오호쿠를 방문할 때마다 모든 일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계급에 따라 다른 음식이 나옵니다. 식사 후에는 저녁 업무가 이어집니다. 상급자들의 취침 준비를 돕고 다음날 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청소를 합니다. 밤 9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일부는 밤새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화재를 감시하고 이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호쿠 여성들의 하루였습니다. 매일, 매년, 평생 동안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자유시간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일과 의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끔 축제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시를 짓거나 음악을 듣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고 모든 행동이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부, 철저한 계급 사회. 오호쿠는 조선의 궁궐보다 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최상층에는 오미다이도 코로, 즉 쇼군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호쿠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었고 예산 집행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강력한 오미다이도 코로들이 막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들인 쇼군조차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정실부인 미다이도 코로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권력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입지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실제로 에도 시대 역대 쇼군 15명 중에서 정실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 쇼군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측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실 부인은 형식상의 지위일 뿐 실제 권력은 아들을 낳은 측실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측실들의 서열도 복잡했습니다. 가장 높은 측실은 오소로 이노카타라 불렸습니다. 이들은 쇼군에게 정식으로 인정받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도 여러 층위가 있었습니다. 쇼군의 총애를 받는 측실, 한때 총애받았지만 이제는 잊힌 측실, 아직 쇼군을 만나지도 못한 측실. 이 서열은 유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총애받던 여성이 내일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흥망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궁녀들의 계급은 더욱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위 궁녀는 오토시오리, 노년의 상급 관리자들입니다. 이들은 오쿠 운영의 실무를 책임졌습니다. 오미다이도코로 다음가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 아래층으로, 즉 중급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를 맡아 일을 관리했습니다. 중간쯤에 조추가 있었습니다. 일반 궁녀들입니다. 이들이 오오쿠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시타바타라키, 즉 하급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궁녀라기보다는 하녀에 가까웠습니다. 이 계급 구조는 단순히 서열만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급 궁녀는 개인 방을 사용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여가 시간도 있었습니다. 봉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중급 궁녀는 몇 명이 함께 방을 썼습니다. 옷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최상급은 아니었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하급 궁녀는 큰 방에 수십 명이 함께 잤습니다. 개인 공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옷은 몇 벌 되지 않았고 여가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봉급 차이도 엄청났습니다. 최고위 궁녀는 연봉이 쌀 200석 정도였습니다. 당시 중급 무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급 궁녀는 연봉이 쌀 3석 정도, 거의 생계 유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격차는 식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먹는 음식부터 달랐습니다. 옷도 달랐습니다. 상급자는 비단 옷을 입었지만 하급자는 면 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걷는 속도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급자는 상급자보다 빨리 걸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복도에서 상급자를 만나면 하급자는 즉시 비켜서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상급자가 부르면 즉시 달려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규칙은 문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오쿠에는 두꺼운 규칙집이 있었고 새로 들어온 여성들은 그것을 외워야 했습니다. 위반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경고, 봉급 삭감, 강등 퇴출,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급 구조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승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급 궁녀로 들어왔어도 성실하고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급 궁녀로 시작해서 상급 관리자까지 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소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은 들어온 신분 그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상승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쇼군의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오부 쇼군의 밤. 쇼군이 오오쿠에 머무는 밤은 철저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먼저 오오쿠의 상급 관리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오늘 밤 쇼군이 누구를 부를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쇼군의 선호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후계자 생산. 쇼군에게 아직 아들이 없거나 적다면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이 선택되었습니다. 둘째, 정치적 균형. 특정 측실만 지나치게 총애받으면 오오쿠 내 권력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성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셋째, 건강 상태. 쇼군이나 여성의 건강 상태가 고려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선택된 여성은 준비에 들어갑니다. 목욕 재개를 합니다.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하고 최고급 옷을 입습니다. 향을 피우고 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져서는 안 됐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쇼군의 침전으로 안내됩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방에서 대기합니다. 쇼군이 부르면 그때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쇼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측근 시녀 몇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쇼군을 보좌하고 동시에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성이 제대로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여성은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임신이 확인되면 그 여성의 인생이 바뀝니다. 일단 처우가 달라집니다. 더 좋은 방을 받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전담 시녀들이 배치됩니다.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합니다.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 특히 남자아이를 낳는 것. 출산 과정도 철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출산 전에는 기도를 올렸고 출산 중에는 의사와 산파가 대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성별을 확인합니다. 남자아이라면 축하 분위기가 됩니다. 특히 쇼군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더욱 그랬습니다. 여자아이라면 조금 아쉬운 분위기가 됩니다. 물론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남자아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여성은 지위가 급상승합니다. 오소로이노카타, 즉 정식 측실로 인정받습니다. 봉급이 올라가고 시녀가 늘어나고 권력이 생깁니다. 만약 그 아들이 다음 쇼군이 된다면 그녀는 오미다이도코로가 됩니다. 오오쿠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중급 무사 집안의 평범한 딸로 태어나 오오쿠의 궁녀로 들어가 쇼군의 총애를 받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쇼군이 되어 자신은 대부인이 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오쿠에서 가능한 최고의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았습니다. 쇼군의 밤을 보냈지만 임신하지 못한 여성, 임신했지만 유산한 여성, 딸만 낳은 여성,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일찍 죽은 여성. 이들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총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쇼군은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이들은 오오쿠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온 이상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육부 권력 투쟁의 그림자. 오오쿠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습니다. 쇼군에게 아들이 여럿 있으면 누가 다음 쇼군이 될 것인가를 놓고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각 왕자의 어머니인 측실들은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쇼군이 되면 자신은 대부인이 되니까요. 이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상급 궁녀들을 포섭하고 쇼군의 측근을 매수하고 심지어 막부 고위 관료들과도 연결됐습니다. 반대편 왕자를 견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소문이었습니다. 상대편 왕자나 그 어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저 측실은 성품이 좋지 않다. 저 왕자는 건강이 나쁘다. 저 집안은 혈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소문이 오오쿠 안에 퍼졌습니다. 때로는 더 직접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의문의 죽음들이 나타납니다. 유망하던 왕자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정말 자연사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측실 중에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병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독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신을 부검하는 문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 증거들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며칠 만에 죽는 경우, 먹은 음식을 토하고 고통스러워하다 죽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독과 유사했습니다. 오오쿠 안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총애받던 측실이라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항상 검사를 받았고 시녀들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상급 궁녀들도 권력 투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측실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지지한 측실의 아들이 쇼군이 되면 자신의 지위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몰락했습니다. 반대편이 이기면 숙청되거나 좌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 궁녀들은 여러 측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오쿠 안의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합니다.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주인을 모시는 시녀들끼리도 서로 감시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수 한 번이 파멸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 오오쿠에서 벌어진 두 번의 치열한 권력 전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623년 제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치가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쇼군의 정실 부인이 궁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카츠카사 다카코. 그녀는 교토의 최고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천황의 측근 가문에서 온 명문가의 딸이었죠. 정치적 혼인으로 이에미치의 정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미치는 다카코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애정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카코 앞에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카스가노 츠보네 이에미치의 유모였습니다. 유모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카스가노는 이에미치를 직접 키운 사람입니다. 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이에미치가 아기였을 때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밤에 울면 달래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위험할 때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 카스가노가 이에미치가 쇼군이 되자 오오쿠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카스가노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정실부인 다카코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렇다면 쇼군 가문의 대를 이을 방법은 하나뿐이다. 측시를 들여야 한다. 카스가노는 다카코를 정면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오쿠의 모든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누가 쇼군을 만날 수 있는지, 누가 궁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카스가노가 결정했습니다. 다카코는 명목상 정실 부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카코는 반발했습니다. 나는 쇼군의 정식 부인이다. 귀족 가문 출신이다. 신분상으로 오오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하지만 카스가노의 대답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오쿠는 혈통을 이어가는 곳이다. 당신의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후계자를 낳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결국 다카코는 패배했습니다. 오오쿠에서 쫓겨났습니다. 별궁으로 옮겨졌고 사실상 가택연금이었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카스가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측시를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오오쿠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카스가노가 직접 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오라쿠였습니다. 오라쿠는 1641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제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스나입니다. 카스가노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권력을 잃었습니다. 유모가 오오쿠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쇼군의 어머니도 정실 부인도 아닌 유모가 일본 최고 권력자의 어머니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오쿠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후계자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이다. 그리고 오오쿠에서는 유모가 왕비보다 무섭다. 다카코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별궁에서 외롭게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정실 부인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는 그녀를 지워버렸습니다. 제2부 측실들의 후계자 전쟁. 1680년 제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스나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에스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쇼군 가문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두 명의 측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타마와 오나츠. 둘 다 이에스나의 아버지 3대 쇼군 이에미츠의 측실이었습니다. 오타마는 도쿠가와 스나요시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나츠는 고우부 번주의 할머니였습니다. 오나츠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내 손자가 혈통상 가장 적합하다. 고우 번주는 이에스나의 이복동생 계열이다. 혈통이 가장 가깝다. 당연히 다음 쇼군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타마는 달랐습니다. 내 아들 스나요시가 더 적합하다. 스나요시는 이에미츠의 직계 아들이다. 나이도 적당하고 능력도 있다. 고우 번주는 너무 어리다. 표면적으로는 혈통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오나츠와 오타마는 오오쿠 내부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는가? 누가 더 많은 고위 관료를 설득하는가? 누가 더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가? 오타마가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막부의 실세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스나요시가 쇼군이 되면 당신들에게도 이익이다. 고후 번주는 너무 어려서 통제가 어렵다. 스나요시는 경험이 있고 예측 가능하다. 오나츠는 패배했습니다. 1680년 도쿠가와 스나요시가 제5대 쇼군으로 즉위했습니다. 오타마의 승리였습니다. 오나츠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손자는 쇼군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손자마저 사망했습니다.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나츠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683년 그녀는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오오쿠에서는 혈통만으로는 부족하다. 친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더 쓸모 있는 아들이 선택된다. 더 강력한 지지 세력을 가진 아들이 승리한다. 오타마는 승리한 후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쇼군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오쿠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오나츠는 역사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패배한 측실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오오쿠의 권력 전쟁.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냉혹했습니다. 정실 부인도 측실도 유모도 모두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여성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름마저 바뀌었습니다. 속세의 이름을 버리고 법명을 받았습니다. 기록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역사책에는 그녀들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카스가노 추본의 오타마, 그녀들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카코 오나츠, 그녀들은 잊혔습니다. 오오쿠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나뉘는 곳. 권력을 잡으면 역사에 남고 권력을 잃으면 역사에서 지워지는 곳. 3,000명의 여인이 살았지만 기억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7부 바깥 세상과의 단절. 오오쿠,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록을 보면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오쿠에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있어도 높은 곳에 작게 나 있었습니다. 정원이 있었지만 그것도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 밖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평생 에도성 밖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화재가 나도 축제가 열려도 그저 소문으로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가족 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지는 왔지만 검열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내용을 쓸 수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만 오갔습니다. 부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자매의 결혼식도 볼 수 없었습니다. 조카가 태어나도 안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식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이런 단절은 여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아있는 편지들을 보면 궁녀들의 외로움이 절절히 드러납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자유를 갈망하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들어온 여성들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13살에 집을 떠나 오호쿠에 들어온 소녀들, 이들은 아직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평생을 성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라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념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평생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가끔 오호쿠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몇 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하급 궁녀들이었습니다. 밤중에 담을 넘으려다 발각되거나 물건을 나르는 술에 숨어 나가려다 들키는 경우였습니다. 탈출 시도가 발각되면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가벼운 경우 장기간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에 갇혀 지내며 최소한의 식사만 받았습니다. 심한 경우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퇴출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여성에게는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정말로 드물지만 사형이 집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쇼군 관련 기밀을 누설하려 한 경우가 그랬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여성들은 탈출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설령 성공해도 그 뒤가 막막했으니까요. 8부 오호쿠가 움직인 역사. 오호쿠는 단순히 여성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움직인 권력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막부 정치의 중요한 결정들이 사실은 오호쿠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계 결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쇼군이 후계자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호쿠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쇼군의 어머니인 오미다이도 코로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쇼군도 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 시대의 일입니다. 요시무네는 개혁 정치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쇼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호쿠의 영향이 컸습니다. 원래 그는 반개 출신으로 쇼군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인이었던 치키야 마도노가 그를 지지했습니다. 치키야 마도노는 오호쿠 내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요시무네를 밀자 많은 궁녀들과 관료들이 그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시무네는 쇼군이 되었고 치키야 마도노는 마쿠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쇼군 중 상당수가 오호쿠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외교 문제에도 오호쿠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은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나 류큐와는 제한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이때 조선에서 보낸 통신사가 에도에 오면 오호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의 문물, 특히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것들을 들여오고 싶어 했습니다. 오호쿠의 요구가 외교 정책에 반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호쿠를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명의 여성을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전성기 오호쿠의 연간 예산은 막부 전체 예산의 10%가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오호쿠가 사치스러워질수록 백성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막부 재정이 어려워지면 오호쿠 예산 삭감이 논의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호쿠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대부분의 경우 예산은 유지되었습니다. 인사 문제에서도 오호쿠의 입김이 작용했습니다. 고위 관료를 임명할 때 오호쿠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반대로 오호쿠와 사이가 나쁘면 승진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몇몇 유능한 관료들이 오호쿠의 반대로 좌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호쿠는 표면적으로는 숨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막부 정치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쇼군이 공식적인 권력자였다면 오호쿠는 비공식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역사책에는 쇼군과 장군들의 이름만 나오지만 그 뒤에서 오오쿠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부 쇼군이 죽으면 쇼군의 죽음은 오오쿠 여성들에게도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쇼군이 죽으면 오오쿠는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먼저 장례 준비가 시작됩니다. 모든 여성들이 상복을 입고 에도 기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권력 재편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쇼군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후계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오오쿠 안에서는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각 왕자의 어머니인 측실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자기 아들을 밀었습니다. 새 쇼군이 결정되면 오오쿠의 운명이 갈립니다. 새 쇼군의 어머니는 오미 다이도코로, 즉 대부인이 됩니다. 오오쿠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녀를 지지했던 궁녀들은 승진하고 좋은 자리를 받습니다. 반대로 다른 왕자를 지지했던 측실과 궁녀들은 몰락합니다. 가장 비참한 운명은 전임 쇼군의 측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오오쿠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거리로 내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로 보내졌습니다. 강제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절에서 살며 죽은 쇼군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오치고메라고 불렀습니다. 낙발 은거라는 뜻입니다. 젊은 나이에 오오쿠에 들어와 쇼군의 총애를 받다가 쇼군이 죽자마자 절로 쫓겨나는 것, 이것이 측실들의 일반적인 말로였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오오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검은 승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고급 음식 대신 소박한 사찰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시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마저 바뀌었습니다. 속세의 이름을 버리고 법명을 받았습니다. 기록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역사책에는 그녀들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 쇼군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만은 오오쿠에 남아 대부인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측실이었지만 이제는 오오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 대부인과 전임 대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임 대부인은 경험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오오쿠를 오래 지배해왔기 때문에 궁녀들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새 대부인은 지위는 높아졌지만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궁녀들을 장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임 대부인이 물러나기를 거부하거나 새 대부인이 강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하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전임 대부인도 절로 응거했습니다. 명예롭게 물러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쇼군의 정실 부인은 명목상 가장 높은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약했습니다. 쇼군이 죽으면 정실 부인도 오오쿠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역시 절로 들어갔습니다. 드물게 오오쿠에 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도 실권은 없었습니다. 일반 궁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은 그대로 오오쿠에 남았습니다. 쇼군이 바뀌어도 오오쿠는 계속 운영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 대부인이 자기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전임 쇼군 시대에 권력을 가졌던 궁녀들은 좌천되거나 퇴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다음 쇼군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십부 오오쿠의 쇠퇴와 종말. 에도 막부 후기로 갈수록 오오쿠는 점점 쇠퇴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막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오오쿠 예산도 삭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궁녀의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습니다. 전성기에는 3,000명이 넘던 궁녀가 막부 말기에는 1,0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식사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옷도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오쿠의 위상도 약해졌습니다.
막부 후기로 갈수록 쇼군의 권력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실권은 노중, 즉 고위 관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쇼군이 약해지니 오오쿠의 영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에서 오오쿠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또한 서양 문물의 유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에는 서양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의 자유, 남녀 평등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오오쿠 같은 폐쇄적 시스템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선언하고 정권을 천황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에도성을 떠나 정중하게 응거했습니다. 오오쿠도 그 순간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1868년 4월 신정부군이 에도성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오오쿠의 여성들은 성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60년 넘게 유지되던 오오쿠가 하루아침에 해체된 것입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처음 거리를 보았습니다. 어릴 때 들어와 늙을 때까지 성 안에만 있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안이 있는 여성들은 친정이나 친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모도 없고 형제도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도쿄에 남아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다도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비극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병들거나 비참하게 죽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오오쿠에서 한때 권세를 누렸던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직 측실들, 고위 궁녀들도 평범한 노파가 되어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에도성은 곧 천황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황거입니다. 오오쿠가 있던 자리는 개조되었습니다.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오오쿠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날 오오쿠는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가 됩니다. 화려한 의상, 아름다운 여성들,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 오오쿠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여성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한 남자의 혈통을 잇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오오쿠는 특별히 잔인한 곳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합니다. 오오쿠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여성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결정에 따라 오오쿠에 들어갔고 평생 그곳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자유도,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심지어 바깥 세상을 볼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들의 가치는 오직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아이를 낳으면 칭송받았고 낳지 못하면 잊혀졌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출산 도구로 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오쿠는 일본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았던 여성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승자의 역사, 남성의 역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틈새에서 여성들의 삶을 복원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오쿠 같은 시스템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반성하는 일입니다. 셋째,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들, 직업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사랑할 자유,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과거의 이야기는 일깨워 줍니다. 오오쿠의 여성들은 이 모든 것을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오쿠 안에 살았던 여성들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고, 선택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자기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오쿠라는 시스템은 그런 개인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아닌 위치로 불렸고, 사람이 아닌 역할로 존재해야 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구조가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한 사람의 삶을 지워버릴 수 있는지를 오오쿠는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오쿠는 이제 역사 속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았던 수많은 삶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화려한 궁궐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사랑 이야기처럼 포장된 권력 뒤에는 어떤 구조가 숨겨져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사람이 아닌 역할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260년 동안 유지된 오오쿠는 단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시스템 속 부품으로 만드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였습니다. 오오쿠, 1000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기다리던 곳, 그곳의 진짜 이야기는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